그럼 지금부터 2022년 대전 마을주간과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의 일원으로 열리게 된 모두의 마을 누구나 자치 마을자치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함께 시작을 알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조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마을 주간 동안 우리 지역 모든 공동체들은 행복의 로그인 마을로 컬러링이라는 모토 아래 대전 마을 주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마을은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수만큼 다채로운 빛깔을 머금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실을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대전 지역 공동체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대전 마을주간 마지막 날인 만큼 저희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대전의 마을자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주간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모두의 마을 누구나 자치 마을자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을을 이야기하고 또 마을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순서를 잠시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마을공화국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님을 모셔서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제토론 시간에서는 좀 더 깊은 우리들의 마을 이야기를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2부 주제토론에서는 우리 주민자치 올 한 해 사업들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마을자치 컨퍼런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채널 찾아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있고요.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의 댓글 또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렵게 모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을공화국이라는 상상력을 불러 넣어주실 분이시죠.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님 모시고 주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자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강연을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로 갑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할 부분은 혹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거리가 한 2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발제를 할 부분은 이제 마을공화국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이야기하고 또 마을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철학과 사상 이야기하면 좀 묵직하긴 한데 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사상 또는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요. 독립운동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갑자기 왜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독립운동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자, 지금 보면은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이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이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다 아시죠? 우리 위대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 관원으로부터 취조를 당할 때, 신문을 당할 때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을 하신 말입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죠. 근데 왜 독립운동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일신의 안위를 들여하고 정말 이항만리 타국에서 춥고 배고픔을 당하고 또 정말 고문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느냐? 독립운동은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서 2천만, 당시에는 인구가 2천만이었으니까 조선 민중의 천연이 복락을 누리려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겠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치열하게 독립운동했던 것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 땅 한반도 위에서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서 우리 민족이 누구나 다 천연히 복락을 누리는 그걸 꿈꿨기 때문에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범적 공화국이란 게 뭐냐?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꿈꿨던 모범적 공화국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상균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 건국강령 들어보셨죠? 예. 예,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에 이제 일제는 패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될 텐데 일제로부터 해방되면 그 나라의 청사진을 대회에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1941년 11월 28일 날 제정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세워질 그 모범적 공화국의 청사진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에요. 근데 그 건국강령에 의하면은 건국이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상균주의입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그 상균주의 내용이 뭐냐? 상균주의는 이제 조수왕 선생님이 정립을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정치균권, 경제균부, 교육균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균등하게, 경제적으로는 부를 균등하게, 교육으로는 교육을 균등하게, 지식을 균등하게, 그렇죠? 그런 모범적 공화국을 형성하고 우리가 건설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세계 일가, 세계 평화도 이뤄내자. 이게 상균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균주의에 입각한 모범적 공화국이란 뭐냐? 자, 주권자인 정치균권이니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고 정치균권 그리고 경제균부 모두가 빈부격차 없이 고루 잘 살고 또 교육균지 학벌 차별 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그런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도산 선생께서는 모범적 공화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요, 자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헌법 전문을 보면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고 했어요. 네. 대한민국은 뿌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뿌리는 어디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물론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세워졌고 또 3.1운동은 저기 독립협회활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이어지기 그 뿌리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임정이 법통을 개정했으면 대한민국은 뭐예요? 임정이 정신도 개정한 나라겠죠? 임정이 정신이 뭐예요? 상균주의예요. 그리고 임정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선포한 게 또 상균주의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뭡니까? 상균주의입니다. 아까 모범적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모범적 공화국일까요?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화상 간단하게 봅시다. 사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죠. 예. 여기 나와 있듯이 20세기의 그 5대 비극을 식민지, 가난, 분단, 내전, 독재를 이야기해요. 통상.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5대 비극이 다 해당됐단 말이에요. 식민지 경험이 있었고, 예, 분단이 아픔이 있었고, 내전도 있었죠. 예, 6.25 전쟁. 또 찢어지게 가난했죠. 또 독재의 그 질곡이 있었잖아요. 이런 5대 비극을 모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화와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한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가 사실 대한민국을 경탄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특히요 우리가 감동적인 게 소위 3050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3050 클럽이 뭐냐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이에요.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이 돼야지 선진국이며 강대국인 거예요. 강대국이 되려면은 최소한 인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선진국이 되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3050 클럽에 들어가는 국가는 딱 7나라밖에 안 됩니다. 어떤 나라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대단하죠. 네, 더더욱더 감동적인 건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요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오직 대한민국만 식민지 경험이 있었고 분단위 경험이 있었고 내전위 경험이 있었고 독재의 경험이 있었고 아주 처절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선진국이자 강대국이고 민주국가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경탄을 해요. 근데 외양은 그렇게 화려한데 우리 그 이면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모범적국을 실현했느냐? 그에 대해서는 사실 캐션 마크죠.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예, 대한민국은 고도의 중앙집권 시스템 국가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예, 수도권이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전국토의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는 50%가 몰려 있고요. 상장법인 70%,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은 사실 서울하고 거리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피부로 느끼거든요. 예, 정말 제주대학교 좋은 대학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권력, 예, 상균주의가 뭐예요? 정치 균권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국민 누구에게나 권력이 균등하게 나눠진 나라인가요? 아니죠. 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권력이 집중돼 있고 또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가 있고 또 국회만 하더라도 양당이 사실상 다 좌지우지하죠.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예, 경제도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죠. 점점 부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교육은 어떠냐? 예, 교육견지 누구나 학벌 차별 없이 예, 뭐 지잡대의 서름 그거는 넌센스 이런 나라인가요? 예, 아니죠. 우리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예, 누구나 다 스카이캐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나라. 이게 우리 현실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놀라운 게 능력주의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나라입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어떤 걸 물었냐면은 소득이 있다면 그걸 능력에 따라 배분해야 되는가 차등 배분해야 되는가. 한국 사람은 당연히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는 쪽에 다수 의견입니다. 한국 평등 배분은 23.5%고요. 차등 배분은 58.7%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소득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배분해야지 어떻게 n분의 1로 배분해? 이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 사고의 주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만 그래요. 독일을 보면은요. 평등 분배해야 된다는 게 57.7%, 차등 분배 14.7%예요. 바로 옆에 우리 일본만 하더라도 평등이 28.6%, 차등이 25.1%. 평등이 더 많아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 나라, 자유의 나라답게 차등 분배 비율이 높지만 우리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고 미국보다도 더 능력주의적인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 성향을 이것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은 보통요 그 선진국의 경우는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방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그러질수록 어떤 성향이냐 초물질주의 경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돈 하고 살다가 또 배우지 못하면 아무래도 좀 그러다가 이제 소득 수준도 좀 높아지고 이렇게 많이 고학력으로 가게 되면 꼭 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잉그리드 버그만 하여튼 그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학자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요. 근데 한국은 조사했더니요. 한국은 놀랍게 이거 예외예요. 한국은요. 소득 불문, 학력 불문 다 물질 제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진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소득이 높아지고 또 학력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개성을 강조해야 되고 자기 표현 가치가 되게 중시여기거든요. 이게 또 탈물질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소득 불문, 학력 불문, 자기 표현 가치가 다 낮습니다. 그죠? 뭐냐? 여기 나왔듯이 한국 사회는 이 박권일 씨가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인데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 한국 사회는 소득 불문, 학력 불문하고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열망하는 사회다. 좀 오버한 표현인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뭐냐? 이렇게 극단주의, 능력주의 있다 보니까 무한 경쟁, 물질주의가 아주 만연돼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스카이캐슬 들어갈 전 세계에서 입시 지옥이 한국처럼 치열한 데가 없잖아요. 예? 한국처럼 돈 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건국이념은 상균주의인데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냐? 어떻게 보면은 1%도 채 되지 않는 그 용이 되기 위해서, 개천의 용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무한 질주를 하면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아닌가요? 그게 우리 현실이다. 예. 그게 통계상으로도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 살짝 얘기하면 청년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부터 이제는 왜 힘들고 절망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자라날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 가난한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집이 넉넉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가난한 애가 공부 잘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청년들이 이게 무슨 이 통계는 그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놀라운 통계인데 제가 가져온 게인데 2016년에 우울증 환자가요 64,497명인데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대에서 2020년에는 14만 6,977명으로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뭐 오력 경쟁에서 가장 승리했다고 하는 그 서울대 학생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통계는 좀 더 슬픈 통계인데 20대가 물론 우리 얼마 전에 그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희생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 국민이 그래서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사실 20대는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20대 2020년 보면 20대가요. 2,700명이나 죽었더라고요. 근데 더더욱더 놀라운 건 2,700명 중에서 1,471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죽는 사람의 2명 중에 1명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떠냐? 2021년도 보면요. 자살률이 OECD 이게 1등이에요. 1등. 세계 평균 자살률이 8.22명인데 우리나라는 28.6명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어떠냐? 여러분 다 아시죠?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예요. 소위 말해서 이 0.1명 아니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느냐? 한국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민주국가인데 이 자살률과 출산율 통계를 보면은 이런 나라예요. 가장 죽고 싶은 나라,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 우리가 워낙 그 팍팍한 환경에서 잘 버티고 잘 살아서 그래도 살만한가 보다 하고 지낸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힘들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독립운동가들은 모범적 공화국을 꿈꿨어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 제1조 1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독립운동가의 꿈을 헌법 1조 1항에다 명시적으로 박아놨습니다만 현실은 정말 민주공화국일까요? 민주공화국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리고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위 상균주의가 실현된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나라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능력주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면서, 예. 그리고 시스템 구조적으로는 정치균권, 경제군부, 교육균지가 아니라 정치집권, 교육집부, 아니 경제집부, 교육집지, 이 엘리트 제국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선진국이고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게 운명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지만,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예?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꿈이 이 땅에서 현실화돼야 되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독립운동가의 꿈을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꿈, 그들이 좌절, 그들이 절망, 그걸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 이 엘리트 제국이라는 이 현실을 타파하고 모범적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상균주의를 실현하면 돼요. 권력 집중, 부 집중, 그리고 인재가 집중되는 이 시스템을 분산 시스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분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제도적 제한이 사실은 주민자치예요. 제대로 한다면. 그걸 저는 마을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위 읍면동마다 하나의 공화국 수준의 분권화된 자치공동체, 그게 만들어질 때, 그래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와 어떤 그 인물이 3,500개 읍면동으로 고루 분산될 때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그 모범적 공화국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민자치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주민자치 이념적 근거 또는 주민자치 사상, 주민자치 철학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은 이 마을공화국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일단은 자치규약을 통해서요. 정치균권은 마을 정부고요. 경제군부는 마을 기금이고, 교육균지는 마을 학교겠죠. 바로 이런 수준 높은 자치를,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 그리고 미래의 태양은 과거의 요청으로, 또 이거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문해평론가이자 철학가가 주창하는 이야기인데, 그 베냐민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과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베냐민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되죠. 특히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했어요. 왜 망각했느냐 스토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요, 넌센스 아니에요?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을 계승한 나라라면 임정이 정신도 계승해야 되는 거고, 임정이 건국 이념으로 선포한 상균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또는 내리 속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망각해 버렸어요.
망가금이 늪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다시 꺼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꺼냈을 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꿈이 오늘날 우리 그 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오늘날 우리 현실과 맞부딪히면서 번쩍거릴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번쩍거릴 때 그 번쩍거리는 그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사실 주민자치, 마을자치도 정치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치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면 우린 워낙 대의제 시스템에 이렇게 쩔어 있기 때문에 정치 그러면 선거를 이야기하고 선거에서 승리해서 뭐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갖고 그래서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정치의 어떤 대의제라는 특이한 형태고 사실 정치의 본질은 뭐냐? 공동의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의 것은요.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근데 공동의 것 있잖아요. 공동의 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정하는 게 정치예요. 사실은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 공동의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정치의 본질인데 소위 누가 결정하느냐 결정하는 자가 주체죠.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군주정, 귀족정, 민주주의. 군주정은 뭐냐? 한 사람의 탁월한 엘리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귀족정은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냐?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대의제 시스템은 어떠냐? 군주정적 요소는 대통령하고 자치단체장이죠. 대통령하고 자치단체장은 사실 그 사람 혼자 결정하잖아요. 행정권의 수장으로서. 임기제, 선출직 군주주.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하는 시스템은 뭐예요? 국회, 지방의회. 그러면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결정 시스템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떠오르죠? 사실 그게 문제예요. 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모두, 주민 모두가 정치적 주체예요. 결정권자예요. 몫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대의제와 간로제의 발달로 인해서 소위 공동의 것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기도 하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예산이겠죠. 그 누가 결정하나요? 정치인들하고 관료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작 시민들은 소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현대 뭐 정치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하나의 그 난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자인데 그리고 공동의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치인과 관료가 결정하다 보니까 정작 시민은 소외돼 버렸다. 그래서 루소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 노릇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 250년 전에 구닥다리 소리인가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공감이 가는 소리인가요? 랑시에르 같은 철학자는 사실 대의제 자체가 이게 또 얘기하려면 길지만 이 사람 얘기하면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공익을 명목으로 엘리트에게 통치 수단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다. 사실 대의제는요 보통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원래 민주주의 원형은 우리 그 주민자치에서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로 대표적 뽑았어요. 고대 그리스 때. 근데 지금은 선거로 뽑잖아요. 선거는 아무나 당선되지 않잖아요. 엘리트만 당선될 수 있잖아요. 철저히 능력주의가 관철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왕 나온 김에 고대 그리스 폴리스 사례까지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고대 그리스 폴리스도 처음에는 그 이제 왕정이었는데 왕정을 무너뜨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치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처음엔 선거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만 다 해먹는 거예요.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다 뽑히지 일반 평민들 돈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공직 진출이 안 돼. 그래갖고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우린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요?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돼? 개나 소나 다 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가 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며.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돈 많고 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만 다 해먹어? 그래갖고 추첨제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추천제뿐만 아니라 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또 블레라고 해서 추첨제로 선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민의 종류로 에클레시아하고 블레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총회예요. 놀라운 게 우리 주민자치 제도가 거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사실은 거의 그대로 외양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민총회입니다. 아테네 시민 물론 이제 아테네도 한계가 있었죠. 이제 성년 남자만 해당됐고 여성도 배제하고 노예도 배제됐다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년 남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최고 이사결정국이고요. 최고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다 결정하고요. 이게 일종의 주민총회라면 에클레시아가 블레는 일종의 우리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수천 명이 모여서 논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 의제를 만들어내고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블레인데 예, 이건 제비뽑기였어요. 아테네에 10개 부족이 있었거든요. 10개 부족이 있었는데 한 부족에서 50명씩 자원자 중에서 제비뽑기. 우리 좀 주민자치회랑 좀 비슷하죠? 예, 주민자치회가 일부 추첨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리스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서 하다 보니까 원래 고대 그리스는 그 누구나 정치적 주체가 될 수가 있었죠. 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500명을 뽑았으면 500명이 한 자리 안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 500명을 10분의 1씩 나눠 갖고요. 36일씩 50명씩 근무시켰어요. 예? 그리고 36일 동안 근무할 때 이제 의장이 있어야 될 거니까 회의체니까 매일 의장을 뽑았어요. 제비뽑기로. 36명의 의장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구냐? 소위 고대 그리스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공직을 해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의장도 해먹을 수 있도록 해먹는다는 표현이 좀 고상하진 않지만 이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이제 민주주의 영감의 원천이다 또 민주주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못한 이유는 도입을 해버리면은 쪽수 많은 쪽이 결국은 헤게모니를 잡게 되잖아요. 근데 시민혁명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부르주아지는 돈은 있는데 쪽수는 프롤레타리아보다 적단 말이에요. 노동자 농민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 시대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한테 헤게모니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대의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안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랑시에스가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근대 시민혁명만 보면서 마치 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넌센스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를 그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대 그리스는 인구가 수천에서 수만에 불과한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근대 시민국가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에 달하니까 사실 맞지가 않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읍면동 단위가 수천에서 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 원형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좋은 단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놀라운 게 이 주민자치제도가요. 외형은 진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그대로 뽑아서 우리 선거로 안 뽑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재뽑기 하죠. 물론 일분 추천이지만 예. 그리고 주민총회 하잖아요. 외양은 똑같아. 그죠? 근데 이거 뭐야? 예. 외양은 똑같은데 뭐가 없냐?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요. 자유의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능력주의에 이렇게 팍 빠져 있고 행정에 되게 위존적이고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내가 자유인으로서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이 자유 정신 중에 핵심이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와 열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 없는 게 있는 게 권력이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랑 비교해 볼 때 외양은 뭔가 좀 비슷한데 내실은 그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마을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짜 고대 그리스의 그 어떤 민주주의 원형인 그런 형태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마을기금을 제시합니다. 왜 마을기금을 제시하느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치권에서 돈을 가지면 결국은 권력도 온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이때 이 돈이라는 거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그 주민자치가요. 인간 삶이란 게 그렇죠. 저기 그 문중도 그렇잖아요. 문중에 재산이 많으면 잘 모입니다. 그 문중은 재산이 없어봐야 안 모여요.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이 주민자치에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알아서 활성화되고 돈이 많으면 자유정신도 가져요.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행정에 의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요 마을 사례만 얘기를 하고요. 마을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마을 사례를 드는 이유가 좀 재밌는 마을이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는 2,8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집 걱정, 일자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 걱정도 없어요. 왜 집 걱정이 없느냐? 이 마을은요 공영주택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월 2만 원만 내면은요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개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상속은 안 됩니다. 근데 상속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자식이 또 자기가 또 임대주택 얻어갖고 평생 살면 되니까. 그리고요 이 마을은 주민 공동 소유의 생산협동조합이 있어요. 농촌이니까 농장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주민이면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농장에서 일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은 있어도 비자발적 실업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소박하거든요. 그래서 빚도 없어요. 이 마을에 입주하려면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주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많으니까 리스트에 올려갖고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인구 총량제를 실시하거든요. 빠져나가면 들어오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이 이렇게 된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매력 정말 뭐 유토피아 같은 마을이었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런 건 아니에요. 농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죠. 근데 이 마을이 처음에는 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마을이고요. 땅의 대부분은 몇 사람이 그 지주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업률도 60% 이상 넘었고 아주 살기 힘들었죠. 예. 근데 이렇게 살기 힘든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바뀐 이유는요.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서 그래요. 주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서 그래요. 어떻게 했냐? 스페인도 우리처럼 그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독재자 프랑코 총통이 죽으니까 여기도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우리랑 스페인이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풀뿌리 단위까지 지방자치를 실시 안 했어요. 우리는 시도하고 시군까지 하고 읍면동은 사각지대로 놔뒀죠. 스페인은 풀뿌리까지 다 지방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2,800명밖에 안 되는 이 마리날레다 그 마을이죠. 마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마리날레다 자치시로 바뀐 거예요. 인구 2,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79년 이제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도 주민 손으로 뽑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 주민총회, 주민의회는 없어요. 주민총회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인구가 적으니까 의회를 따로 두지 않고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이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출마를 하고서 대지주 땅을 주민 모두의 땅으로 바꾸겠다. 이걸 주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마리날레다 마을이 이렇게 가난하냐? 주민 대부분이 땅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땅을 갖게 하겠다. 완전히 포퓰리즘 공약이죠. 예. 그리고 솔직히 뭐 직선 시장이라 하지만 일개 읍면동장에 불과하고 또 스페인은 소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지주 땅을 갖다 주민 땅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몰수해 갖고 배분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근데 고르디오는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갔냐면 중앙 정부나 또는 이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에게 대지주 땅을 사서 우리한테 달라. 그건 자본주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렇게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 정부가 코웃음 쳤지만 결국 나중엔 여론도 공감되고 이래서 결국 마을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지주 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가 사서 주민들한테 공동자산으로 준 거예요. 그거 갖고서 집정 민주주의를 통해서 공영주택 건설하고 협동조합 조직해 갖고 소위 집 걱정 없는 일자리 걱정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마리날레다 마을에 그냥 자치권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 마을 땅 대부분은 몇몇 대지주들이 다 갖고 주민들 대다수는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10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마리날레다 마을처럼 마리날레다 마을의 주민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기금 조성해 갖고서 한 거 아니죠? 나라 돈으로 주민 공동자산 만들어서 그거 갖고서 주민복지 사업 한 거 아니에요. 일종의. 대한민국도 이 나라 돈으로 주민이 공동 소유하면서 민주적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마을 기금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말 주민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그런 주택 사업이나 돌봄 사업이나 교육 사업들 이게 사실 주민자치 핵심 내용들 아니겠어요? 이런 걸 할 수 없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민 역량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그 시민 역량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페인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시간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말 수준은 국민 수준은 세계 최고. 그러니까 3050 클럽에 들어간 나라 아닙니까?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돈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 피상적으로 이렇게 따온 거지만 예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따왔어요.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이요 2022년도에 31조 1,331억 원이래요.
문재인 정부 때 한 130조 원 썼더라고요.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자리 많이 지금 생기고 있나요? 실감 안 나죠? 사실 그 오히려 보수적인 그 경제학자들은 아주 비판적이에요. 이게 시장 질서도 왜곡시키고 좀비 기업 살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비효율을 더 증가시키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뭐 그렇게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게 이 31조 1,331억 원을 3,500연면동으로 쭉 나누니까요. 읍면동 한 개당 매년 89억, 약 90억 원을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적은 돈 아닙니다. 저출산 대책, 이건 46조 원이나 돼요. 우리나라 큰일 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인구 대비 한 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어. 물론 그러지 않고 제가 볼 땐 다민족 국가로 갈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앞으로. 왜냐하면 그 이민을 안 받아들이면은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간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2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 올라가고 있나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죠. 도대체 이 돈 왜 쓰나 싶죠. 그걸 읍면동으로 나누면요 평균 133억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돈과 권력과 인재가 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제 지방 소멸, 시골은 괴멸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균형 발전이 지금 국가적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에 175조 원을 5년 동안 쏟아붓는다고 하고 발표해갖고 지금 열심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3년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국토 균형 발전 국가가 될까요? 아무도 그렇게 예상 안 합니다. 그럼 이 돈 왜 쏟아붓죠? 그리고 175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 세금일 텐데, 그지? 이렇게 쏟아붓기 때문에 이게 읍면동으로 나면 평균 500억 원이에요. 1년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자리, 저출산, 균형 발전 요거 하나만 요 세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그냥 국가가 이거 아무리 국가가 노력해서 이거 안 되겠다. 되지 않으니 주민들한테 맡긴다. 그래서 읍면동에 1년에 300억씩 줄 테니 한 번 300억이 아닙니다. 1년에 300억씩 줄 테니 주민들이 알아서 해당 읍면동의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균형 발전 문제 해결해 보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해결 못하면 정부랑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만일 해결하면은 정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국토균형 발전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읍면 지역에 매년 300억씩 그 출연되는 기금이 생긴다.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뭐 이거는 또 뭐 이 중에서 물론 이제 그 실속 있게 쓰이는 돈들도 있겠죠.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있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예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조 3천억 원이 쓰여져요. 정부 돈으로. 읍면동으로 나누니까 한 6억 7천? 그 정도 되던데.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민 참여 예산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이만큼 좋아지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내 호주머니가 좀 나아졌어. 사정이 나아졌어. 아니면 이 가게가 조금 펴졌어. 내 살림이 조금 보탬이 돼. 그런 적이 있으신 분. 제가 이걸 강의를 나가면서 질문을 하면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매년 써야 되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 전시서 사업으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저는 아니 6억 6천이면 1년에 6억 6천이면 그냥 저금했다가 주택 좀 사서 그 동네 몇 사람이라도 집 없는 사람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살게 해라.
그러면 그 몇 사람이라도 직급정을 덜 뿐 아니라 그거 동네 자산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냥 다 쓰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효율적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돈은 차고 넘쳐요. 사실 대한민국은 돈은 진짜 많은 나라예요. 예, 돈은 많은 나라인데 그 돈이 제대로 안 쓰여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념적으로는 우리잖아요. 국민이 돈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우리 공동의 것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하고 관료들이 다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정에서 제외돼 있고 소외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돈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 주민자치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읍면동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부행정기관이에요. 정부가 돈을 주고 싶어도요. 돈을 받을 그릇이 없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단 법인격이 있어야지. 법인이어야지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그 그릇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많고 주민들의 역량은 세계 최고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의 마리날레다 마을 같은 마을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비극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제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제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주민자치법에 규정 3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해야 돼요. 아니 법인이 돼야지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지금 주민자치회로 무슨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할 수 있나요? 택도 없잖아요. 주민자치회 명의로 부동산 소유 못 하잖아요. 재산 소유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자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교수님은 국민을 희롱하는 거다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뿐만 둘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마을 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갖고 지금 그 주민참여 예산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돼. 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마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야죠. 요 3가지만 두면은 우리는 해당 읍면동 주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마리날레다 이상가는 정말 일자리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제 그 노인 돌봄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당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읍면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요 한두 개 나오면은요 쫙 또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마을 기금이 만일에 지금은 뭐 처음에는 뭐 그렇지만 이게 막 수천억 자산이 되고 수조 원이 돼봐요. 네. 그러면 그 기금을 통해서 그 마을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마을 기업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을 읍면동마다 대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을 대학 나와서 마을 기업 취업해서 거기서 살다 가면 돼. 그리고 만일에 예를 들면은 마을 기금이 넉넉 잡고 한 3천억이다. 기금이 3천억이다. 갖고 있는 부동산이 3천억이다면 부동산 수익률을 한 5%로 잡았을 때 1년 수익이 150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읍면동 평균 인구가 1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기금이 3천억이면은요. 이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연말에 1인당 100만 원씩 배당을 줄 수 있어요. 만일에 3조다. 1인당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네? 물론 3천억 가느냐 3조 가느냐는 거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기본소득 해결 1인당 1,000만 원이면 살만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다 스카이캐슬 들어가려고 다 뭐 되지도 않는 용 되겠다고 죽으라고 무한 경쟁하는 사회가 될까요? 전혀 다른 사회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중간에 이제 시간상 여러 가지 생략을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얼만큼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독립운동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그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세우고 싶었던 그 꿈꾸는 나라, 그 모범적 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는 데서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소위 재정적 기반, 물적 토대, 주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 것,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데 것이 바로 마을기금이다.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그 마을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은 있다. 우리나라 예산은 충분히 있고 그런데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 강연해 주신 신효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을공화국 하니까 어찌 보면 좀 거창한 단어라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 안에 우리가 마을에서 했던 그 활동의 목적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게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또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 곧 이어지는 주제 토론 시간에서 패널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저희가 5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교수님 잠깐 모시고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